백범 김구의 40주기였다. 지금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고 있는 이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살았던 한 선대의 기억 앞에 모여 그를 생각했다. 어쩌면은 그가 아니라 그가 속했던 고난의 역사를 생각했을 것이다. 나에게는 그가 이 땅의 역사와 함께 피를 물려준 분이기도 하다. 나의 할아버지.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할아버지가 흉탄에 쓰러진 바로 그해 나는 태어났다. 내가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써왔다는 그것은 그 역사의 흔적들 속에서밖에는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의 당부이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임정을 지킨 선친과 그 주변 흔적을 찾아 후세의 정확한 역사의 흐름을 전해야 한다. 나의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길, 그것은 곧 우리 모두의 과거를 찾아가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이틀 뒤 6월 28일 나는 북경에 있었다. 북경 전형악단의 지휘자 김정평 씨. 그는 과거 임시정부 시대 이 땅에 흘러들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오늘의 중국에 남겨놓은 후예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의 국적은 중국이지만 최근 그는 8.15를 앞두고 광복을 주제로 한 교향곡을 작곡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 멀고 낯설어져 버린 대륙에서 조국 광복을 열망하던 옛 한국인의 피는 아직도 소리내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백범 김구가 갔던 길을 70년 뒤 손자가 찾아간다. 사회. 그의 망명길은 이 도시에서 시작되어 이 도시로 돌아와 끝이 난다.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의 궤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해방 당시 나의 할아버지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다. 그를 비롯한 요인들이 귀국길에 묵었던 양쪽은 아직도 이곳에서 옛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망명의 마지막 날들, 그들에게 임시정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임시정부는 무엇일까? 이곳에서 우리 임시정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온 한 교포 부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제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혁명을 하면서 상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임시정부하고 한국인이 상해서 어떻게 그 저부 독립을 위해서 그 일본 놈하고 싸운다고 소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교육을 했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소리. 네. 그러니까 제가 상해에 있으니까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하고 가깝게 있고 그 연구하기가 좀 편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해에 있으면서 이렇게 전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오긴 오지만 그렇게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시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 금년 3월 1일부터 그大韩民国临时政府 상하이时期研究会라는 걸 성립하고요. 네. 그리고 김 선생님은 회장님이고 저는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또 양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주 선생님 그 서울에 아직 할머니가 계신다는 망명 한국인 2세 최위자 씨는 나의 상해경의 기꺼이 안내역을 맡아주었다. 첫날 묘원을 찾았다. 광복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 땅에 묻힌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됐을 것인가. 이곳 만국 공묘에는 초기 임시정부의 요인이었던 노백린, 박은식, 신규식 등이 안장됐다고 한다. 후미진 묘원, 낡은 묘석들 사이에 낯익은 한국인의 이름은 있었다. 신규식의 묘는 찾을 수가 없었다. 요 등기한 게 있답니다. 네. 선예관 선생님이 여기 돌아가실 적에.看见吧？아, 申请官，ID 7369啊， A에 번호 다 300. 있어요. 예, 번호 다 있어요. 这都是老的，都是老补子。 옛날 거랍니다 이거.麻烦你了. 不要紧，麻烦你了不要紧，不要紧，不要紧。谢谢谢谢啊。 再见啊. 신규식 선생님 묘지는 옛날부터 여기 계셨습니다. 네. 예. 네. 근대 문화혁명 때요. 네. 그 이 땅을 고치느라고 네. 그 도, 네, 네. 자청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흙을 더 네, 흙을 옮겼습니다. 입혔다 이거죠. 예, 예. 근데 찾지 못해서 제가 관리원 한 대 찾아갔는데요. 그럼 그 지적도에 의해서 되게 그 위치가 요 정도 위치다. 예, 요 정도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여기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묘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요. 예. 네. 근데 그 고리가就是이하이 이구 6월. 6월 네네. 이 땅 안에도 아직도 묻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예, 묻혀 묻혀 계시다. 있습니다. 예. 네. 신규식. 그는 누구보다 먼저 임시정부의 털을 닦았던 사람이다. 1917년에 이미 박용만, 박은식 등과 대동단결 선언문을 작성, 유일무이의 최고 기관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각 지도자들의 뜻을 집결시키려 했고, 1918년엔 신한청년당을 조직,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한 등 외교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의 전례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성립되었습니다. 이 해는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1917년 소련의 10월 혁명이 승리를 거두자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발간되고 있던 신청년이란 잡지는 마르크스 이론을 최초로 중국에 소개한 잡지였습니다. 그 밖에도 서구의 여러 가지 주의 사상이 이 무렵 상해에 소개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무정부주의입니다. 그 무정부주의는 당시 지식 계층들의 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서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의 사상들이 중국에서도 특히 상해를 중심으로 전파되어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국제적으로 또 중국 국내상으로도 많은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상해시가 중국 정부의 법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조계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점입니다. 이 외국 조계 내에서는
혁명을 선전하는 새로운 사상의 보급, 심지어는 반동적인 사상의 선전, 그 밖에 많은 주의 사상을 표방하는 정당 활동 등이 자유롭게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중국 공산당 대표회의도 역시 바로 외국 조계내에서 열렸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성립된 장소 또한 바로 이 외국 조계내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서울에서 전역으로 번져나간 만세운동이 해외의 민족운동가들을 강시켰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상해에서 모여 독립운동을 위한 항구적 조직의 설립 가능성을 활발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4월 11일 드디어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지금은 살풍경한 공사장의 가건물만이 들어서 있는 이 빈터가 당시 임시정부의 청사 건물이 있었던 자리. 국토도 국민도 없는 망명정부지만 그러나 정부를 수립했다는 자체가 세계를 향한 하나의 선언이었을 게다. 임시정부의 헌장은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3.1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3.1운동에 자극되어 만들어진 정부는 상해권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무렵 노령에서는 대한민국 의회정부가, 서울에서는 한성정부가 생겨나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그해 5월 미국으로부터 온 안청호를 중심으로 그 일은 이루어졌다.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되 그 법통성을 상해가 이어받는 형식으로 정부를 개조했으니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한 각 국무위원이 확정됐다. 이승만은 상해로 취임해 오기보다 구미위원부를 신설, 주로 미국 쪽에서 외교 활동에 치중했다. 세계 열강에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했으나 열강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단지 외교적으로 하나의 성과가 있었다면 신규식 선생의 활동으로 손문이 이끄는 광동 호법정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정부를 정부로서 승인한 것뿐이었다. 1921년 11월의 일이었다. 我们知道，中国千年来是地带上同等的强国。 당시 중국 국민당을 이끄는 비상대총통이었던 손문은 이런 유시를 남기니 곧 중국과 한국은 입술과 이해관계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나라를 회복하려는 운동에는 마땅히 중국이 원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는 군벌이 북경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호법정부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원조해 줄 만한 입장이 아니었다. 这个威名在这个地带上都是第一的，中国这个地带上。 희망이 보이지 않자 정권의 분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그리고 안창호 이 세 중심 인물 사이에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간격이 생겨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우리 동지들이 행하는 게릴라식 전법은 일본인을 경록해 해서 한국을 억압하는 구실만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군사행동을 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짓일 뿐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구 열강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당분간은 세계 최강의 민주국가인 미국에 우리의 노력이 집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은 원수 일본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정부의 군무부를 만주로 옮겨
거기에서 적어도 10 내지 20개의 연대 병력을 조직 훈련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는 순원의 중국 남부 정권과 약간의 관계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원조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볼세비키와 결합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국인을 통치하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세 나라 중 하나이므로 약한 한국인들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얻기 위해서는 커다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난 이것이 내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장기간에 걸쳐 부강의 밑바탕이 될 경제적 조직력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갈등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은 독립운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책임은 당신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자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대실수를 범했고 또 한국 독립 정신을 약화시켰습니다. 매국 행위와 맞먹는 배신 행위를 한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혼란된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단지 커다란 투쟁만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거부하고 또 어떤 정책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이승만의 애매한 정책을 돕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민으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공직을 부여하는 것보다 우리의 양심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1923년 1월 3일 다시 한번 민족운동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61개 단체 113명의 대표자가 이곳에 모여 국민대표회의를 연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 서로의 생각의 차이는 깊어져 있었다. 임정을 개조하는가 해체하고 다른 통합체를 만드는가 두 의견의 고리는 끝내 좁혀지지 못하고 여기가 말았다. 황피난로 용경방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여기가 페랄로 용경방. 용경방 예, 용경방. 10호. 10호. 네네. 지금이 10호인데 옛날에는 그 5번입니다. 5호. 예, 5호. 네네. 네, 김구 선생님과 여기서 계시고요. 네. 김진 선생님과 여기서 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여기 4호에서 사셨죠? 예,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4회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예. 네네. 그럼 옛날에 그 10호는 앞에는 주인님이 계셨습니다. 네. 이 김구 선생님과 저 뒷문으로 올라가서 계시는 게입니다. 네. 이쪽이 이제 뒤로 들어가는 뒷문이 모양이죠? 여기 뒷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서 네. 여기 뒷문으로 들어가서 네. 저 2층에 아주 조그만 방이 아, 저 위층에? 있어요. 위층에. 네, 네. 네. 미끄러웠어, 천천히. 이게 아주 상당히 오래된 계단이네요. 오래된 집입니다. 아버지 신을 낳으시고 할머니는 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결국 돌아가셨다는 여기서 얘기를 계셨습니다. 들었다. 네, 네. 이것이 그 계단이리라. 我是夏玉宁啊。啊，侬好。各位从过来的惊喜啥？一楼的亲你自己，一个父亲养了吃的。啊，你好，你好。侬两位是吧？啊，请。请啊，请，谢谢。来当交男了啊。哎，没关系，对了，我买鲈鱼来了，好啦。 아주 먼 데서 왔답니다. 다가달래 그라 저차. 이 집에서 지금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되시나요? 请问一下，你们在登了此地登了多少年了？已经 뭐 등을 40多年了. 40몇 년에 생활했답니다. 아, 네. 뭐 봤어요 등을 이거. 8살부터 여기서 생활했답니다. 4년. 그 와서 치모야 6, 7년. 치모 그때. 한 70년 됐답니다, 이 집이가. 그디만 몇 년가? 이 안에는 아주 덥고 네. 몇 년. 티나랑. 겨울에는 아주 춥답니다.
1923년부터 약 10년간 그것은 정부도 개인도 지리멸렬했던 고난의 시대, 환멸의 시대였다. 정부 청사에 집세를 못 내 송사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궁핍 속에서 개개인의 살림이야 말에 못하랴. 동지들은 좌니 우니 각종의 주위에 찢겨나고 밥벌이를 쫓아 뿔뿔이 흩어져간 마당이었다. 그런 시대에는 테러 활동이 유일한 독립운동의 돌파구였는지 모른다. 미주에서의 송금도 끊기고 국내와의 연락도 두절되고 지원해주는 우방도 없었다. 만주사변 그리고 뒤에 일어난 상해사변은 중국 내의 반일 감정을 고조시켰습니다. 전면 전쟁으로 발전하여 일본이 패망하기를 바란 한국인의 희망에는 못 미쳤다. 중국의 반일 감정을 한국과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사건을 일으켜야만 했다. 예전에 사시던 그 집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 바로 이 조금 앞에 442번지로 생각나는데. 네. 이 집들이 아주 뭐 비슷한 게 많은데요. 어떻게 그래도 기억을 하시네요. 아, 그때 그 호적 등본에도 서문호 42번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네. 아마 442로 고쳐졌구만. 아, 그럼 여기서 원래 이제 부친 되시는 김홍일 장군께서 이제 쭉 거주하셨고. 근데 그리고- 그때 서울에서지만 네. 물론 그 같은 집에 있었고 네. 근데 마침 또 선친께서는 중국군 육군 중령으로서 네. 상해 조병창의 군계 주인으로 계셨던 거로 기억나네요. 네, 네. 그럼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아저씨께서도? 나는 사실 그 학년에서 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왔다고요. 네, 네. 이게 바로 이 앞에 집이 네. 442호. 네. 네. 그럼 여기서는 그때 전 가족이 다 같이 전 계셨던 가족이 거죠? 그때 우리 동생은 아직 낳기 전에고 네. 마침 그 조병창에 계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구 선생께서 그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우선 그 조병창에서 여러 동지랑 같이 해가지고 도시락 폭탄하고 네. 물통 폭탄을 갖다가 시험하다가 성공돼가지고 네. 그 후에 제조되고 나서는 이 집까지 운반한 거로 기억나네요. 그럼 그 폭탄이 이 장소에서 이제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봉창 의사한테 전달이 된. 전달은 이봉차 의사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윤봉길 의사 그 사건 때는 그때 돌아가신 우리 사촌 형님 한 분 계셔. 네, 네. 고 김영재 공군 대령님께서 네. 여기서부터 그거를 갖다가 윤봉길 의사 숙소까지 운반했어요. 일본인의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조한 폭탄은 충분한 성능을 발휘했다. 1932년 4월 25일 일본인들이 천장절과 상해 점령을 경축하던 홍구공원에서였다. 상해 파견군 사령관, 상해 거리민단장 등이 죽고 몇몇 군인과 관리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탄을 던진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오늘의 홍보공원에서 지난날 재촉을 뒤흔든 폭음의 흔적을 짐작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해 1월 동경에서 천황의 공식 행렬에 폭탄을 던진 이붕천과 홍보공원의 윤봉길 두 젊은이가 불러일으킨 효과가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내적으로 그것은 침체된 독립운동의 기풍을 일깨워주는 기폭제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포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 폭탄 투척 사건은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몰고 왔다.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안창호가 체포되고 일본 헌병이 당수족의 뇌를 샅샅이 수색, 김구의 한국 독립당에서 11명이 연행되는 등 무차별 검거가 진행됐다. 분노한 김구는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의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명령한 일이노라고 각신문서에 공표를 한다. 그 결과 김구의 몸에 걸린 현상금은 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껑충 뛰고 인정의 요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피기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그 당시 가장 극심한 수색을 당했던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주소지 보경리 사호는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보경리 사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김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김진 선생이십니까? 네. 옛날에 제 조부님께서 이 집에서 활동하셨었어요. 그래서 실례지만 방문했습니다만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옛날에 할아버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계셨다면 혹시 김구 선생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네, 저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랐습니다. 네, 옛날엔 저희 부모님이 여기 사셨고요. 그 전에는 조부님, 증조모님이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옛날에 한국 분들이 한때 여기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실 때에는 우리 이모부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때가 그럼 대강 언제쯤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때가 1932년이었을 겁니다. 이 집은 전부 몇 층으로 돼 있어요? 네, 이 집은 3층 집이죠. 제가 다른 방에 가서 좀 볼 수 있겠는지요? 아, 물론이죠. 자, 그러면 주방으로 가보실까요? 네. 조심하세요. 주방이 상당히 넓군요. 이 주방은요, 아주 흥미있는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꼭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땅 밑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임시정부가 떠나갈 때 무엇인가를 이 바닥에 묻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때요? 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소리가 다르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 속에 무엇인가 묻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뭐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겠죠. 이 주방은 옛날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 보다시피 구식이죠. 자, 그럼 2층으로 가보시겠습니까?
很小心。这个楼梯也是很旧的了啊。这楼梯已经是很旧的了， 낡은 계단처럼 삐걱거리며 그러나 용케 버텨온 임정. 没有这楼 임정 梯没有改 투사에 过。 문 파수보기를 这里 원했던 面 나의 也没有什 할아버지 么大 김정. 的修过，所以很 경무국장에서 很旧。 국무령 주석까지 맡게 된 이유를 70 이렇게 多年吧。 是的， 당시 这里已 전화가 经 아니라 嗯， 임정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노라. 그리고 여기서 할아버지 백범은 임정의 이름만 지고 쫓기듯 떠나야 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과 고통은 통일보다 분열에 기여한다고 누가 말했던가. 오늘에도 유효한 이 역사의 교훈. 낙제발처럼 사통팔달 뻗은 운하로 유명한 도시 가흥. 할아버지는 이곳에 은신해 있었다고 한다. 은신처를 제공해 준 것은 중국인이었다. 사건 이후 중국인들의 여론은 당신께 무척이나 우호적인 것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요인들이 은신해 있는 동안 임정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호수는 가흥시 어디든지 다 뚫려 있는 운하입니다. 네. 그 당시 김구 선생께서는 이 집에 2층에 묵으셨는데 낮에는 주로 배를 타고 호수를 떠다니고 밤에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배를 대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그럼 비도 오고 하는데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러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실례합니다. 예전에 김구 선생이 드나드셨던 통로는 이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입구는 가구로 평소에 가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걸 치우고 문을 열면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보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이곳에 숨어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이곳에서 눈을 떠 호수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낮엔 배를 타고 나가 호수에 있다가 저녁이면 들어오곤 했다는데 널어놓은 빨래로 안전신호를 삼았다는 예화가 전합니다. 흰 빨래는 안전하다, 빨간색 빨래는 위험하다, 들어오지 말라. (1933년에) 들어서 백범 김구와 선문의 후계자 장개석은 처음으로 단독 대면 회견을 가진다. 장개석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 회견은 바로 이곳 양자강변의 도시 남경에서였다. 운전수 양반, 조금만 더 가면 정문이 나올 텐데요. 거기서 좀 천천히 가주세요. 예. 여기 남경중앙군관학교, 지금도 중국군의 군구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 곳. 이곳의 군관학교 교장실에서 그들은 대면을 했다. 일본 패망을 위한 투쟁에 거액의 군자금을 요청했던 백범. 장개성은 대안으로 한국 청년들을 중국 군관학교에서 훈련시켜줄 것을 제안. 이로부터 남경을 비롯 각지의 군관학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식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한중 군사협력의 시작이며 김구와 중국 국민당과의 기나긴 관계의 시작이었다.
임정이 유명무실해 있는 동안 한국인에 대한 여론이 좋아진 데 힘입어 스스로 입지를 강하게 한 것은 좌익 성향의 단체들이었다. 당시 약산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 역시 남경으로 옮겨와 있었는데 이들이 1932년 이후 한동안 좌우 연합전선 운동을 활발히 추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남경의 진회 하나는 공자묘를 끼고 도는 개천으로 옛부터 이 부근은 유락지로 명성을 떨쳤던 곳이다. 김원봉과 김구는 이곳에서 만났다고 전해진다. 당시 김원봉의 연합전선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 백범은 합류를 거부했다. 그는 임정특기 공산주의자들의 반민족적인 이데올로기 우선의 태도에 환멸을 가졌던 듯하다. 결국 임시정부를 해체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백범의 일관된 태도로 인해 퇴학은 결렬됐다. 이로써 1935년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될 때 임정에 남은 인물들은 소수에 불과하게 된다. 물론 2년이 못되어 민족혁명당 역시 분열하게 됐지만 1937년 7월 7일 중국 군대와 일본 군대는 북경 서남쪽의 노구교에서 충돌했다. 선전포고 없는 대전의 시작, 중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전황이 중국의 불리해짐에 따라 임정도 피난을 계속해야만 했다. 임시정부의 청사는 1919년 상해에서 자리잡아 항주, 가흥, 진강을 거쳐 남경에서 정착하는가 했더니 중일 전쟁의 전선에 밀려 한국에서 장사, 광주, 유주, 기강을 거쳐 1940년 중경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8년간 긴 유랑을 겪어내야만 했다. 임정의 이름을 걸고 있는 요인들은 상해에서 뿔뿔이 흩어져 은신해 있다가 남경에 집결했고 피난선을 타고 다시 한구, 장사로 이동했다. 이 피난길의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 좌우 합작, 대일연합전선의 문제였다. 1938년 5월 장사의 남목청에서 민족혁명당에 대항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3당이 우선 모이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3당 통합을 논의하는 그 자리에 권총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조선혁명당원의 하나가 갑자기 난입해 총을 쏘았다. 총을 쏜 이유는 단순한 당내 문제라고도 하고 일본 경찰의 사주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어쨌든 같은 동족의 총탄에 평생을 독립군에 몸바쳤던 현익철 선생은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 할아버지는 심장 부분에 맞는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맸다 한다. 어떻게 살아오신 생인데 일본군이라면 모를까 동족 청년의 손에 들어가실 수 있으랴. 그날 아마 그 저녁 7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날이 꽤 어두워질 무렵이었죠.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그 관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한 환자를 부랴부랴 4층으로 올려갔죠. 간호원들은 병실을 준비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야단이었죠. 그래서 제게는 인상이 더 깊었었죠. 전 당시 30살쯤으로 내과의 레지던트였습니다. 근데 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심장에 총을 맞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측은 고급 간부나 가는 곳이었고 그 아무나 못 올라가는 곳이었죠. 더욱이 그때는 그 사람과 가까운 이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람들은 아예 그 접근도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의사들도 주임급 의사들만 접근이 허락됐습니다. 당시에 담당 주임 의사는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때 외과 주임은 미국인인데 이름이 P.F. 그린이라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각각 레지던트와 인턴이었다는 80이 넘은 두 의사. 반세기 전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장사에서 이 둘뿐이었다. 탄알이 심장에 박혔는데 당시 임상 보고에는 탄알을 수술로 빼내지 않더라도 심장의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으면 빼지 않고 그냥 치료를 해도 지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인상으로는 그분의 입원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의료진들이 매우 긴장을 했는데요. 4일인가 5일 후에는 일어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화원에서 산책하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전부 입원은 20일 정도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 저희 병원 의료진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 회복될 줄이야. 그때 김구가 입원했던 상하의원은 3층 옥상 위에 특별 병동은 사라지고 새로운 붉은 벽돌의 4층이 올려져 있었다. 그는 가슴속에 탄원을 지닌 채 다시 동지들 곁으로 돌아갔다. 좌우를 망라한 범민족 세력으로 대일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던 민족혁명당은 좌파의 헤게모니의 장악에 반발하는 우파 세력들의 탈피 다시 분열되고 말았다. 1937년 김원봉은 나머지 좌파 세력들을 규합 좌파 연합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구성한다. 그런 중에도 전선은 점점 남하 중국을 압박했다. 임정의 100여 명 식구들도 장사, 광주, 유주 등지를 피난짐을 싸고 틀며 옮겨다녔다. 피난과 함께 끊임없이 되풀이된 것은 또한 좌우 합작의 제의였다. 1939년 중경 인근의 기강에서 피난민과 좌우는 다시 만난다. 有7个党派 그때 在那儿开了一 7개의 个 당파가 통일을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첫 번째 모임은 실패했습니다. 失败了失败后 두 개의 就是有2个 좌익 당파가 退出了 통일을 반대했던 就紧 겁니다. 接着 다시 5개의 당파가 又开5党 통일을 논의했습니다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开过后啊 여러 당파가 통일을 한다는 게 没统一 어디 起来 쉬운 当时 일이겠습니까? 李东林先生都感到 당시 임시정부의 주석이셨던 이동영 선생은 대단히 실망하셔서 돌아가시 전에 우익의 세 당만이라도 먼저 통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상승가 107호입니다. 네, 상승가 107호. 네. 그렇군요. 이곳에 임시 정부에 아주 많은 분들이 와서 사셨습니다. 부녀자를 포함해서 이 기강에 모두 1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만 50여 명이 사셨습니다. 여기 방의 구조는 거의 그때 그대로입니다. 때는 전시였다. 그들을 원조해주던 국민당 정부도 더 이상 그들을 먹여 살 만한 처지는 아니었다. 훈련받은 젊은이들은 전선으로 갔으나 노인과 그 가족들은 주림을 견디며 피난지에 있어야만 했다. 김구, 당신이 직접 기강현의 양곡을 구걸해야 했다. 이곳에서 임시정부의 주석 이동영옹이 병으로 세상을 떴다. 71세였다. 신민회로 시작해서 만주나 중국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그가 평생을 꿈꾸던 해방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숨진 것이다. 이동영옹의 장례는 최초며 마지막인 임시정부 국장으로 치루어졌다. 양자강과 가릉강의 줄기가 합쳐 장강의 긴 구비를 이루는 것. 그 연안에 있는 것이 바로 중경이라는 곳이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마지막 시대가 중경시대이다. 1940년 9월부터 1945년 12월까지 일컫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임시정부는 비로소 다시 정부다운 면모를 되찾았다. 역사는 그렇게 쓰고 있었다. 이곳에는 오늘날까지도 2차 대전의 유적이 남아있다. 지금은 삶의 터전으로 쓰이고 있는 크고 견고한 방공호다. 1941년 12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세계대전의 구도 속에 빠졌던 그 흔적. 중국 정부에서는 임시정부의 대가족을 위하여 중경교회의 토교의 기와집 3채를 지어주었으나 집을 지어준 외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는 냉담했다고 백범일지는 쓰고 있다. 그 3채 집은 이제 한 채도 아닌 겨우 반 토막만이 남아있다. 现在具体不清楚了。老同志，主席您这么主席。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8세입니다. 58세랍니다. 58세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습니까? 국민당 시절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국민당이 대륙에서 철수하기 전부터 여기에 살았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도부터인가요? 몇 년도부터죠? 1947년이요. 1947년부터. 这个锅子是做的吗？木的，沙料。那你这边能看到。굉장히 누추한데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좀 부탁합니다. 한번 좀 구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켜라. 자, 들어가시죠. 네. 这个是临时政府的。 이 방은 임시정부가 그 전에 살던 곳입니다.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예전의 모습을 가진 방이 또 있습니다. 다른 모습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옛날에 임시정부가 있을 때는 바로 이 위쪽으로 창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他坐在正边那里，刚才我刚不是。 이 커다란 식당이 과거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였다고 하면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임정의 중경시대에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이었다. 1940년 9월 17일 임정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광복군의 창군식이 거행됐다. 광복군 총사령관은 이청천 장군이었다. (1941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포고를 한다. 태평양 전쟁 다음 날이었다. 이제 외교적으로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연합군의 인원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그러자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가기 전까지 승인한 데는 그 선문이가 이 광동 정부의 대원수,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을 대원수라고 그랬어요. 그 광동 정부에서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경 도착할 때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 런던 망명정부 드골이 그 당시에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는 그 당시 아직도 승인 안 했어요. 중국 정부에 자꾸만 승인해달라 했는데 중국 정부는 자꾸만 그 주전 까닭이 그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의 견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관계로서 그 승인을 끝내 받지 못하는데, 그때 내가 중경 갈 때 외무부자로 있던 분이 조상 선생이에요. 그래서 조상 선생이 그 임시정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연합군의 정식 승인을 받는 일이다. 이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해외 특히 중국에 있는 혁명진을 총망라해서 그 임시정부에 집결시키는 일, 그것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1940년에 중경에 와서 다시 김구 선생과 김원봉의 공동선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중국 정부도 그 당시에 국공 합작시키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다시 저희 좌우에 합작해야 되겠다. 그것이 계속 진행되다 완전히 성공된 것이 44년 그 연초에 가서야 임시정부에 들어오는데, 다만 광복군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복군은 1940년 9월에 성립됐지만은 그때부터 벌써 그 김원봉이가 조직한 조선이용대하고 합쳐야 되겠다. 또 중국 정부에서 합치는 걸 희망했고, 이것이 그 41년에 와서 41년 5월입니다. 그때 와서 조선이용대가 해체해가지고 광복군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영대 관계는 둘로 갈라진 셈이죠. 41년 5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약 200명가량이 연안초를 갔어요. 그때까지 조선이용대 군대는 약 300명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박효삼, 이익봉이가 그 거니른 지대가 연안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약 3분의 2가 의용대 3분의 2가 팔로군 쪽으로 가고 나머지 3분의 1이 김원봉을 따라서 중경으로 갔어요. 42년에 가서 김원봉의 그 중경까지 간 의용대가 광복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의 42년 5월인데 42년 7월에 연안 쪽에서는 그 독립동맹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두봉 씨가 이제 그 독립동맹 위원장이 되고, 아까 말한 그쪽으로 간 그 의용대가 그건 계속 의용도로 해가지고 무저희가 사용만을 했죠. 그러니까 의용대가 갈라졌고 한편은 광복군으로 두고 한편은 그 팔로군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저희 45년에 일본에 투항할 때까지 한쪽은 국민정부와 연합을 하면서 싸웠고 한쪽은 팔로군과 연합을 싸웠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임시정부와 그 가족들이 살던 마지막 거처. 이곳에서 그들은 진실로 희망을 맛봤을 게다. 1944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임시정부의 깃발 아래 귀속되고 있었다. 1945년 광복군의 일부는 미 전략사무국과의 연합작전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전쟁이 끝이 났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고 백범일지는 쓰고 있다. 수년간 애써 참전을 준비했는데 모든 것이 허사였다. 우리 힘을 보탠 것이 없는 해방이었다. 그리고 미 군정청 임시정부의 귀국을 개인 자격으로서만 허용했다. 나의 증조 할머니와 큰아버지 임 또한 중경에서 돌아가셨다. 그이들 뿐이야. 나라 잃고 35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생기고 26년. 남의 나라 땅 위를 유랑해온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뒤통수에 죽어갔는가. 그 죽은 이들이 진실로 잊혀진 망국민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임정을 했었다. 스스로 한국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나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임정을 지켰다. 그렇게 나는 믿는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나의 소원은 우리 민족의 통일된 국가라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주석 백범 김인국. 그러나 임정의 역사 속에 자라난 분열의 씨앗이 지금 얼마나 깊고 먼 거리로 벌어져